뇌졸중을 알리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보라매병원 신경외과의 손영재 교수입니다. 이 아침부터 이제 죽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암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장 질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맞습니다. 2023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1위가 암, 2위가 심장 질환, 3위가 말씀하셨다시피 폐렴입니다. 폐렴. 그 뒤를 이어서 4위가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뇌혈관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발생해서 진행이 급격하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점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를 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4위로 이게 돼 있긴 하지만은 10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축적해 보게 되면 단일 장기에 생기는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는 단연 뇌졸중입니다. 뇌만 두고 보면. 2023년도에도요. 24,000여 명이 이 뇌졸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 장애 때문에 그 뇌졸중을 겪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대가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뇌졸중은 발생하기 전에 경고 증상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호를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그 평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에 보내는 그 경고 신호에 대해서 예방과 치료와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변에서 어르신이 쓰러지셨다고 하면 뭐 중풍이래, 뇌졸중이래, 뭐 뇌출혈이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도 있고 뇌출혈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하는 건지 둘 다 막 갑자기 쓰러지는 건가? 이렇게 좀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네.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을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가 않아서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건데요. 이렇게 뇌 혈관의 일부가 약해져서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이걸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출혈성 뇌졸중. 또 반면에 이 혈관이 흘러다니는 그 통로에 이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저렇게 쌓이게 되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허혈성 뇌졸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어느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냐에 따라서 그 혈관이 담당하는 뇌가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엄지인 이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안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혈성 뇌졸중이 뇌출혈인데요. 우선 먼저 그 뇌졸중의 70%를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기름때가 끼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통로가 점점 좁아져서 그 틈에 이 혈액이 굳어서 생기는 혈전이라는 게 이게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데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뇌세포들은 산소하고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뇌경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 뇌경색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 공급이 되지가 않아서 뇌세포가 아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이게 뇌경색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뇌졸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허혈성 뇌졸중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허혈성 뇌졸중은 오기 전에 경고 증상을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야, 너무 고맙네요. 이건 꼭 알아둬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 신호를 알게 되면 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뇌졸중 오기 전에 어떤 신호를 우리 몸이 보내줘요? 그런 대표적인 신호를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일과성 뇌허혈이라는 그런 게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과성이면 어쩌다 한 번 오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스쳐가는 증상? 뭔가의 증상이 왔는데 24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를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하고요. 그 증상은 워낙 다양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는 각 부위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어디가 안 되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양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미니 뇌졸중의 증상 자체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이제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상은 이 이마를 빼고
얼굴의 앞면에 마비가 생기는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잘 되지가 않거나 상대방이 말을 함에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멀쩡하게 잘 보이던 눈이 한쪽 편이 안 보이게 되고 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네. 또 한쪽 시야가 장막이 쳐져듯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갑자기 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술도 안 먹었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벼락치듯이 급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나타날 때 또 힘을 주게 되면 그 깨질 듯한 두통이 심해질 때는 미니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갑자기 그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곧 사라진다고요? 그러게요. 왜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뇌졸중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혈액 공급이 혈전에 의해서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혈전을 녹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게 되는데 그 혈전이 녹아서 혈액이 개통이 되게 되면 증상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회복됐으니까 아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뭐 전날 술을 과음을 했다거나 육체적으로 피로했지 어제 잠을 못 잤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 좋아졌잖아 하고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신호가 한번 나타나게 되면 한 달 내에 한 12%, 석 달 내에 한 30% 정도의 뇌졸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하루 안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낫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증상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오게 돼서 아까는 혈류가 개통이 돼서 다시 증상이 돌아왔잖아요. 혈류가 개통이 안 되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신호가 오게 되면 좋아졌다 하시더라도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셔서 이게 왜 생겼는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주요 증상들이 우리가 흔하게 겪는 증상들은 아니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주위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이 그런다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뇌혈관이 굵기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주 가느다란. 아주 가느다랍니다. 네. 어느 정도? 1mm, 2mm 뭐 이런 거예요? 이 혈관이라는 건 점점 가다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요. 우리 큰 뇌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한 6, 7mm, 그 정도. 그게 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1mm 이하로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이 1mm 이하 같은 거는 막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금세 막히겠지. 근데 또 그런 혈관을 뚫고 꿰매고 하시는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혈관이 가다가 아까 터질 수 있는 뇌출혈. 저는 그게 무섭거든요. 요거는 신호가 없나요? 우리 몸에서.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출혈성 뇌졸중, 그 뇌출혈은 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요? 진행도 빠르기 때문에 허혈성 뇌졸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한 2배 이상은 사망률이 높을걸요. 그래서 이런 출혈성 뇌졸중은 이 대부분이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뇌동맥이 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는 그 뇌동맥류라는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뇌동맥하고 정맥하고 잘못 이어지게 되면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이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뇌혈관에 대한 영상 검사를 하셔야만 뇌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킨 뇌혈관 질환이 내 몸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미리 건강 검진 하듯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뇌까지 이렇게 건강 검진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평소엔 하기 어렵잖아요. 진짜 전조 증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우리 몸이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출혈성 뇌졸중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는데 그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 신호의 일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은 워낙 다양합니다. 그 위험인자 중에 다 들어보셨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도 있고요. 흡연이나 과음 또 지나친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잘못된 그 생활 식습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적정 체중이나 허리들을 잘 유지 않는 그런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사성 질환을 앓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의 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다 그런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셔야만
되고요. 이런 출혈성 뇌졸중을 건강검진에 포함해서 하는 거는 사실 보험급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이 검사를 안 해야 되느냐? 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요. 가족력이 있게 되면은 본인이 중년 이상의 그런 나이에 있어서는 좀 비용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뇌 혈관이나 뇌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내 몸속에 출혈성 뇌졸중이나 허혈성 뇌졸중이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은 두통이 평소와 다르게 극심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이미 뇌출혈이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말도 하고 동작도 불편 없이 하는데 뇌출혈이 시작됐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출혈의 위치나 양이나 이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따라 굉장히 그 증상들이 이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소와 다르게 뭔가 두통이 좀 다르게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검진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고, 예, 그래야만 우리 그런 후유증이나 사망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신속하게 병원에 가는 게 관건이네요. 그러면 이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약물 치료하고 수술 치료하고 재활 치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나타나기 예방이죠. 전에. 그래서 예방하지 못하게 돼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 뇌졸중의 치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잘 들어보셨죠? 골든타임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 어떤 뇌에 대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뇌졸중이 발생해서 세포는 빠르게 죽거든요. 네. 1분에 한 190만 개씩 계속해서 죽기 싫어요.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나지 않는 뇌가 담당하는 기능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맥 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혈관을 막는 게 혈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혈전을 녹이는 약물 자체가 이 혈전 용해제입니다. 그걸 우리 수액 맞듯이 이 용해제를 이 정맥에 투여하게 돼서 혈관을 뚫는 방법인데요. 이것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진짜 빨리 가야겠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혈전 용해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힌 혈관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혈전을 이제 잡아 빼는 뇌혈관 내 혈전 재교수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골든타임은 8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이 살아있는 뇌 조직이 많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도 이 뇌혈관 내 혈전 재고수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하지만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서도 얼마나 더 빨리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이 살릴 수 있는 뇌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겠죠. 그거에 따라서 뇌 기능도 회복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진짜 이렇게 뇌졸중이 보이면은 그냥 즉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출혈로 됐다 하더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출혈로 인해서 뇌 손상을 진행을 막아야 되고 또 출혈을 일으키는 이 원인 질환을 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사망률도 낮추고 이 후유증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뇌졸중 골든타임에 대해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재활치료입니다. 이 약물 치료하고 이제 이 수술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재활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살아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 기능의 회복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뇌세포들이 그 기능을 대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활치료가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오랜 기간 이 긴 호흡을 가지고 재활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내가 쓰러진다 해도 누가 나를 병원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주변에 만약에 쓰러진 분을 보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냥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먼저 119에 먼저 연락을 해놓고 빨리. 그렇습니다. 아까 뇌는 산소하고 포도당만 쓰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넥타이나 뭐 허리띠를 풀러서 옷을 느슨하게 해서 숨쉬기 편한 상태를 좀 만들어야 되고요. 혹시 구토를 하게 되면 그 구토한 물질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이 병원에 가시는 걸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민간요법으로 뭐 청심환 같은 걸 입속에 넣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삼키는 근육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기도를 막게 되면은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치료를 지연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골든 타임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물은 어때요? 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기 사람이 그러면은 야 냉수 한 그릇 거면 갖고 와봐 그리고 막 냉수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물도 안 돼요? 그게 정말 잘못된 응급조치. 그래요? 예.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바늘로 손을 이렇게 딴다든지 얼굴을 막 때리죠? 예, 그렇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막 흔들고. 심하게 그래서 의식을 이 통증 자극을 통해서 우리 의식을 회복을 기대하는 꼬집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 뇌졸중이 이게 허혈성 뇌졸중인지 출혈성 뇌졸중인지 모르잖아요. 네.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올려서 이만큼 출혈될 걸 이만큼 출혈되게 만들어서 이 치료를 어렵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도 먹이지 말고 흔들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과격하게 흔들진 말고요. 그러면 네.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도 위험할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별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 약해진 거는 왜 약해지냐면 이게 문제가 돼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네. 뇌에서 이 그렇죠. 문제가 돼서 약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주무른다고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그래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구토했을 경우 방향만 돌려놓는 걸 기억하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네네네. 일단 딱 발생했으면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안 걸리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네, 발생되지 그렇습니다. 않게 예방하는 거를 잘 알고 네, 있어야겠어요. 우리 아까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뭐 이 음주 같은 또 비만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게는 4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서 이 부정맥 아시잖아요. 이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생하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도는 17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를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잘 관리를 받으셔야지 더불어서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까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거는 뭐 전조 증상도 없고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그런 자기가 위험인자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 뇌혈관 영상을 좀 찍어서 미리 발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도가 높다고 나왔는데 이 뇌혈관을 그냥 볼 거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고 만약 위험도가 높지 않은 뇌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를 확실하게 지도를 받으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뭐 비만되면 안 되겠죠.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고 허리들에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많이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 피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또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루에 30분 이상 등에 약간 땀이 젖을 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운동을 이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하면 안 됩니다. 추울 때는 실내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서 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